자, 이강문학 두 번째 작품 황석영의 줄자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부분 줄거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소설 처음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좀 스타일 같은 것들을 좀 잡아 드릴게요. 우선 현대소설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하고 개화기나 일제강점기 같은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유형 스타일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끝나요? 몰락하는 형태로다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친일파 이야기를 가진 소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설을 우리가 배울까요? 절대 안 배우겠죠. 그런 소설들은 이제 그거 읽으면 그래 우리도 기회주의자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친일파나 기회주의자 같은 경우는 좀 몰락하는 구조를 가지는 그런 형태의 소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하층민의 생활이에요. 비참한 생활. 자, 대표적으로 운수 좋은 날이 있겠죠. 네,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운이 좋아가지고 설렁탕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설렁탕을 사다 줬는데 먹지 못하고 죽어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그런 비참한 모습 같은 거. 다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가난에서 시작하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저항적 인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어떤 그 표면적으로만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적 표면적으로도 저항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막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저항감 같은 거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면에만 그런 것들을 하고 겉으로는 눈치를 보는 그런 인물의 유형의 소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유형이 있는데요. 개화기다 보니까 어때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떤 세대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족사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이 대표적인데 또 이제 뭐 마시간 사람들 얘기도 있어요. 마시간 사람들. 이건 방황하는 젊은이, 그런 것들. 왜? 자기가 지금 일제강점기라 뭐 조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런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유형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것은 하층민의 비참함, 그리고 어떤 친일파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 같은 것들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전쟁 전후의 작품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어때? 전쟁이니까 하층민의 어려움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사상의 대립이 나와요. 우리 한국 전쟁이 굉장히 비참한 전쟁이었던 건 알죠? 네. 왜 그러냐면 전선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하면은 북한이 한번 싹 밀고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요. 그랬다가 다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남한군이 점령했다가 다시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 그 마을에서도 북한군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한 국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친구였던 애가 자기 아버지를 죽창으로 찌르고 있어. 내 가족들을 막 인민재판에서 죽이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대립하는 모습. 이 사람들은 정작 뭐가 옳은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상의 대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도 나오죠. 사람들이 막 죽고, 그제?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모습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타일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형들은요, 이 두 시대에 거의 국한되고요. 그 이후에는 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절대 빼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포인트들을 볼게요. 시골 소농, 그리고 중학교 교사. 고생 끝에 6년 만에 자신의 집을 갖게 된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 뭐예요? 이 사람은 흙수저입니다. 그쵸? 소농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농사꾼이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교사. 지금이야 중학교 교사 좋죠. 근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제3자가 그냥 선생을 할 때 선생질 한다고 했어요. 선생질 한다. 그리고 선생 또는 개도 안 먹는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이 교사는요, 어떤 느낌의 직업이었냐면 힘들고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힘들기는 엄청 힘든데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고생 끝에 6년이라는 긴 시간에 자신의 집에 짓게 돼요. 이때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1970년대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때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지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자신의 집을 갖는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봤을 때 지금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몇 년 고생하면은 그냥 단칸방이라도 하나 이렇게 싹 얻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네. 근데 6년 만에 집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크고 의리의리한 집일 수는 없었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봤을 때, 이 사람 흙수저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사는 이전무가 찾아와. 전무. 이름부터가 그렇지, 뭔가 위압감이 있지? 네, 전무라고 하면 사장급의 어떤 임원을 얘기하잖아, 회사에서. 방 씨의 집에 찾아와 자신의 집을 충범했다며 방 씨의 집을 벽을 허물러 요구한다. 오우, 굉장히 폭력적이죠. 집을 허물라고. 자, 이전무와 방 씨는 다시 만났지만 각자 입장만 주장하다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 뭐가 있어요? 대립이 있죠. 대립과 갈등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인물들이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자, 아저씨 옆집에서 찾아왔어요. 식모아이의 말이죠. 그쵸? 자기가 무슨 높은 양반이냐는 오라가라야 라입니다. 누굴 찾는다고? 라고 얘기한 거. 이것도 역시 식모아이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찾는다고 아저씨가 대응하는 거라 봐야겠죠. 자, 옆집에서요, 뭐 잠깐 왔다 가라나요. 아저씨 구멍가게 집 아주머니가 그러는데요. 그 집 순 무식한 벼락부자 집안이래요. 자, 무식한 벼락부자 집안. 네. 일단 이건 구멍가게 아주머니의 평가가 되겠죠. 네, 평가예요. 자, 그런데 이 평가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구멍가게 아줌마가 사이가 안 좋아서 평가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벼락부자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 그 남자가 전엔 말이에요. 지금은 사장인 자경이랑 가짜 구리물을 집에서 만들었대요. 자, 여기 구리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이고, 지우개가 되네. 여기 구리무라고 하는 것은 크림이에요, 크림. 예전에 막 우리나라 화장품 처음 나왔을 때 동동구리무가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나 이제 어머니 세대들 이렇게 했을 때 동동구리무라고 하면은 좀 알긴 알았어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크림. 구리무라고 하면 일본식 발음이에요. 네. 근데 주석을 안 달아줬지.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짜를 만들어 팔았다는 거. 그치? 이게 핵심이에요.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치? 비윤리적인 사람이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용이 아까 앞에서 무식한 벼락부자 집안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가짜 구림을 집에서 만들어 팔았대요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 거짓말을 칠 때도 그냥 대체적인 했어 안 했어 정도만 거짓말 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형태로 거짓말은 잘 안 하잖아요. 소설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정보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A 문제 한번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A가 어떤 느낌의 말인지 알게 돼요.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 사람, 그 남자라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되겠죠? 네. 기억 문제 보겠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방 씨의 태도, 자신의 방 씨가 무시합니까? 아니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렸어요. 외잡인갑에다 담아갖고 집 돌아다니며 팔았대요. 어때? 구체적으로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맞는 내용이라 봐야 돼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일자무식이라지 뭐예요. 자, 학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무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이전무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다. 자, 잘 모르는 남의 일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요 남자 방 씨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 인격이 좀 훌륭한 인물이구나. 자, 째째하고 치사한 집에 오라가라. 아저씨 제가 가서 그 남자 보고 일리 오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서 적대감을 계속 드러나죠. 내가 가지 축 잡힌 노릇하지 말고 저해시켜 부르세요. 여기도 역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자, 몸이부가 아랫목에 축 늘어있다. 아무도 말했지만 방선생은 못 들은 척했다. 자, 근데 이전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백과사전 같은 책을 고르고 있어요. 그치? 방선생을 보며 담배를 한 대 붙여봅니다. 자, 아까 분명히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일자무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백과사전 같아 보이는 두툼한 책을 봅니다. 뭔가 안 어울리죠. 그럼 위에 있는 게 거짓말일까?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척하는 것이라 보는 게 더 좋아요. 뒤에 있는 대사를 통해서 또 나와요. 어서 오셔. 밀린 공부를 하다 보니 실내조사 밀린 공부 얘기하죠. 대학원에 가려고. 그리고 요즘까지 석사학위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방신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결정은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아쉬운 건 누구다? 방씨다. 아쉬운 건 방씨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얘도 그렇고 시치미를 떼는 모습 보면 그치? 이전문은 어때? 아쉬운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담을 쌓아드리는 거 말입니다. 조건 수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귀를 파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귀찮다는 듯한 액션 들어갑니다. 그게 곤란하다. 이럴 줄 알았지? 근데 잘 보면은 짜증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이유는 뭐예요? 거지. 그쵸? 거지와 뭐 이런 쌍놈의 새끼 이런 것들 보면은 그제? 지금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지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뭐 그다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방태영 씨가 호주머니를 집어 10원짜리를 꺼냈다라고 해요. 누가? 이 집은 누구 집인데? 이전무 집인데 방태영 씨가 호주머니에 10원짜리를 쥐는데 거참 잘 됐어 하면서 이전무가 돈을 내주며 빨리 가라고 한다. 참 이전무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이죠. 지 집에 온 거지를 쫓아낼 때 남의 돈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 인격을 대충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 평가들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손해배상 얼마쯤이냐? 10만 원 내놓으라고 하죠. 이 당시 1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하고 이제 그런 그 화폐 단위가 좀 느낌이 다른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능력 없다는 건 둘째치고 부당하다. 방씨의 생각이죠. 고소장이라는 것이 이제 협박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쵸? 10만 원 부당합니다. 저로서는 부당합니다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내시오. 합의점을 대출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원래 5만 원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많은 건데. 근데 10만 원을 먼저 던진 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합의를 이끌어내 자기가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3만 원쯤은 먹힐 것 같았는데 조금 더 내고서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쯤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디귿 아까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디귿 어디 있습니까? 니은은 무식하다는 거. 디귿은 저로서는 최대의 성입니다. 네, 이건 뭐예요? 디귿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 어때요? 그쵸, 이건 맞죠.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쯤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는 안도감은 아니에요. 뭔가 꺼림칙한데 그래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생각은 있다 정도지. 네. 근데 5만 원짜리 약속어음은 10월 말까지 해다. 이거 진짜 양아치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음이라는 거는 안 받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 말이에요. 진짜 안 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는 느낌이 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선은 5만 원을 받되 내가 수가 틀리면 5만 원을 더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받아놓으면 어떻게 하겠어? 방씨한테 어이 방씨 와가지고 이것 좀 하지? 싫은데요? 제가 그걸 왜 합니까? 아 그래? 그럼 어음 5만 원 내놓으세요. 흐름 보이십니까? 이 짓을 할 거예요. 자 뭐예요? 욕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완전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웃사촌이라지 않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속어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방씨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 거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얘기가 끝난 모양이군 하면서 찰싹 소리가 나도록 두드렸다는 거. 안 과도했으면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 말아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네 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느낌 뭐 단점으로 남은 뭐 이런 얘기들 종기짝으로 자질구레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분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수업이니까 여기까지 자르고 연결해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